지금부터 방송 3법 등 언론개혁과 22대 국회 역할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서 최민희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김서준 교수님. 아직까지도 발제하십니까? 그다음에 이용성 교수님 머리에 눈이 내려 앉아서도 토론하십니까? 저 같이 활동하던 분들을 다 뵙게 됐고, 그리고 지금 현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뵈어서 제가 위로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힘이 돼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훈기 의원님 호위무사로 오늘 저는 나왔고요. 우리 과방위에 실력 있는 초선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방송 개혁과 통신 개혁, 그다음에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제도 만드실 때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책임은 위원장이 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서중 발제자님, 또 우리 신미영 변호사님 감사드리고, 최진봉 좌장님은 정말 24시간을 알토란 같이 쓰시는 정말 유능한 교수님이시고, 제가 알아봤더니 한글로 논문을 쓰지 않으시고 영어로 논문을 많이 쓰셔서 성공에 대해 실적을 올리고 계시다. 그래서 대외 활동을 하는 거를 그걸로 상쇄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돋보이는 우리 최진봉 좌장님 늘 저 방송 출연 또 진행, 그리고 촛불 행동에서 진행되는 프로 거기서까지 하시는 진짜 10사람 몫을 하고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우리 조인철 의원님은 사실은 과학기술 쪽 전문 분야로 오셨는데 방송통신도 워낙 이슈가 많아서 이렇게 현장에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박상현 본부장님, 이호찬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 앞서 박성호 토론자로 나오신 우리 기자협회장님은 되게 앵커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MBC 앵커로 하시다가 지금 또 이렇게 현장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교수님 성함이 이용성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훈기 의원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번째 토론회세요 지금? 당선자 시절에는 안 하셨나요? 네, 그때 우리 같이 해서 공동으로 같이 해서 그러시구나. 먼저 이렇게 테이프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가방위는 각 분야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공청회 토론회를 활발하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방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필요하다면 같이 공동으로 토론회 많이 해서 국민들에게 언론 자유를 위한 노력을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약속도 드리고, 오늘 이 자리 토론회가 뜻깊은 의제를 많이 발굴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방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간담회나 이런 게 참석해 보면, 과거에 보면 정치인들이 오면 정치인들 인사말 듣느라고 거의 3분의 1 절반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훈기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원장님 호위무사로 오셨다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현 의원님 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잘 모시고, 제가 언론개혁 잘 모르지만 열심히 배워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방송 3법은 이미 상임위를 통과를 했는데 남은 또 단계가, 지난번에도 거부권 행사돼서 무마됐었기 때문에 그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하려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뒤에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법이 통과되더라도 그거는 아마 이제 언론 개혁의 어떤 베이스가 마련된 것뿐이고,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놓고 토론해 주셔야 이게 성과를 그대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진짜 방송은 잘 모릅니다. 몰라서 오늘 좀 배우러 사실은 왔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훈기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최민희 위원장님, 김영 간사님, 조인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이훈기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인천 남동을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에 아까 이제 최민희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김서준 교수님이 발제하는 거 최근에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또 고맙고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그 신 변호사님 그리고 KBS MBC 위원장님 또 박성훈 기자협회장님 이용성 교수님 제가 꽤 오래 전부터 잘 알던 분인데 이렇게 또 다시 모여서 토론을 갖게 돼서 의미 있는 것 같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어려운 발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올해가 자유언론 실천 50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50년 동안 뭐 여러 선후배들 또 국민들이 피땀 흘려 갖고 저희 언론이 언론 자유도 많이 신장하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하루 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고 특히 지금 저희가 엊그제 과방위에서 방송 3법도 통과시켰지만 공영방송은 최대의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KBS는 이미 정권에 장악당했고 MBC를 정권이 장악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저는 엊그제 저희가 이제 과방위 벌써 3차 회의를 했는데 최민희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또 김영 간사님이 과방위 간사를 맡아주셔갖고 저희 초선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전투력 있는 초선들하고 경험 많고 의지 있고 방송을 너무 잘하는 이런 분들이 과방위에 계셔갖고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그리고 저는 제 역할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이 국회와 밖에 언론사회, 언론 현업인들 또 시민사회를 좀 연결해주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의연하게 그 역할을 제가 하려고 그래요.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런 소통을 통해서 하나가 돼서 어려운 일을 하나하나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송 3법 통과하면서 여기 오신 분들 약간 미흡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저희 이제 최민희 위원장님도 그렇고 속도전이 필요한 시기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일하는 정당으로서 좀 힘도 보여주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런 걸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다음에 또 입법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국회 오면서 언론계 선후배들한테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그 10대 과제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4년 동안 그 과제를 하기도 힘든데 저는 뭐 최민희 위원장님하고 김영 간사님이 있어서 그 10대 과제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서준 교수님과 신미용 변호사님의 발제를 듣고 그리고 이제 토론회를 위해서 최진봉 교수님 좌장이신 최진봉 교수님이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공회대학교의 최진봉입니다. 오늘 뭐 인사도 하셨지만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은 밥자에 잠깐 나가셨지만 최민희 위원장, 김현희 또 간사님 과방에서 효능감 있게 국회 운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방송 3법이나 언론 개혁 과제들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방송을 공정하게 하겠다고 법을 바꾸는 거고요. 이게 무슨 방송 장악도 아니고 갖고 있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가 방송장을 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깨겠다고 해서 만드는 게 방송 3법입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토론이 이걸 완성시켜 나가고 또 뭐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모아서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그런 논의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그 토론을 주최해 주신 이용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김현 의원님 또 조인철 의원님은 제가 또 광주 서구인데 거기 지역구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같은 학교에 계신 우리 김서준 교수님, 제 옆방에 계시는데 연구실이 김서준 교수님께서 방송 3법을 둘러싼 쟁점과 국회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자,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방송 3법도 언론개혁과 22대 국회 역할 관해서 발제를 부탁받았는데요. 사실 22대 국회 역할이라는 게
지금 방송 3법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 시점에서 최선이라면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마음을 갖고 민주당 중심으로 제안된 방송 3법에 관해서 이제 이런저런 반론들이 있는데 그런 반론들이 정당하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조금 얘기하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할까 합니다. 사실 그 제가 주장하는 것들의 근거가 되는 뭐 이런저런 언론학에서의 이론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게 맞겠지만 부탁받은 시점에서 제가 그럴 수 있는 사정은 아니고 현재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정도로 발제를 해도 된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법을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 저 잘못된 편견 뭐 이러면서 제가 PPT에 써놓은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사실 지금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기존의 매체들이 사실은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상 방송 뭐 이런 것 관련해서 법을 제정하는 거 이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의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갈등의 극대화가 심화되고 있고 뭐 이런 제가 써놓은 몇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사회적으로 보면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가 재원을 투자해서 사회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공영방송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됐다. 그런데 이런 공영방송이 중요한데 왜 공영방송에 우리가 신뢰가 낮거나 또는 기존 미디어의 신뢰가 낮는가? 그거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전 정권들이나 지금 현재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로 인해서 발생한 언론 신뢰도가 떨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놀랬던 것이 이명박 정권 당시에 그 박재원이라는 국정기획수석이 처음에 저기 써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공영방송을 국정 홍보방송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 사퇴하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발언을 보고 거의 복붙한 것 같고 이 정권의 인식이 이렇게 똑같구나 그리고 이게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나 그 다음 페이지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언론계를 혼란에 빠뜨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KBS는 사장을 해임하고 자신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런 일들 과정에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 말하자면 비판적인 프로그램 폐지하고 출연자 교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안에서 구성원들은 올바른 목소리 낼 수 있는 구성원들은 사실은 아직은 아니지만 예전에 해직도 됐고 지금은 좌천도 되거나 또는 원하지 않는 보직을 전보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사실 이게 바로 이제 공영방송을 장악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결국 나오는 목소리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목소리가 나오길 바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세월호 참사 10주년이 됐는데 그 1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다큐조차도 방송 못하게 막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는데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가? 그거는 결국 정치적 후견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방송의 독립성을 명시한 방송법에 봐도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 방송의 독립성까지 보장하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영방송 임명을 정치권이 좌우하고 있죠. 뭐 여야가 다 그동안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갖고 따지는 건 무의미하고요. 한쪽이 정치권이 작용해서 임명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쪽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영방송의 이사를 뭐 여야 정치권이 몇 대 몇으로 배분하고 뭐 이래서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이 명하고 있는 독립성을 지키지 않는 것에 처벌 조항만 있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튼 공영방송에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흑연지가 작동하니까 공영방송 이사들은 결국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또는 그 임명한 목적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악의 상황을 좀 피해보자고 특별다수제와 같은 방송법 개정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민주당도 찬성을 했었고요. 당시 언론계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뭐 저 개인의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불가피해 보이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적어놓은 대로 특별다수제가 한쪽에 치우친 사장을 뽑는 걸 일부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은 왜 그런 게 나왔는가 배경은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다 이해할 테니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치적 후견주의가 제도화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회 일반적인 운영, 사장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공영방송 이사회 운영이 매번 모든 것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의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을 뽑을 때는 그나마 어떤 무색무취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소신 없는 경영진을 구성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선의를 가지고 중립지대 구성안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방통위는 그 안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예를 들면 3분의 2 정도를 추천을 하면 나머지 국회가 3분의 1. 사실 여기서 보통은 지금 얘기 안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3% 정도 3분의 2를 추천하는 기관의 다른 기관이 한 3분의 1 정도를 중립지대 성향을 띠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중립지대 이사로 추천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적 후견을 이것도 역시 제도화하는 겁니다. 국회가 중립지대를 구성을 해도 여튼간 그것은 33%까지에 해당하는 정치권 추천 몫이 전체 이사에 차지하는 거고요. 이거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통위가 3분의 1을 추천할 때 현재의 구조에서는 이사 추천 임명 과정에 정치적 간섭이 일어날 방법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안으로 민주당에서 여러 의원들이 방송 3법 개정을 내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들이 바로 정치적 후견지를 좀 최소화하는 건데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법에 있는 내용이라서 대부분 아실 테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장 선임 방법 척에는 뭐였냐면은 이사 추천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장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장 선임은 정당도 일부 추천하지만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사회 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이사회를 경영진을 장악하는 것을 막자 이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장을 선임할 때 가능하면 이 공영방송이 시민의 방송, 국민의 방송이라 할 수 있으니까 시민, 국민의 의견을 참조하는 절차를 좀 더 다층화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지금 바쁜 시간에 그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공영방송 장악을 한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 갑자기 이용마 기자가 처음 제안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집회에서 제안을 한 건데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얻었고 이게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내놓은 방법이죠. 사장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후보자를 압축해주는 그런 걸 하자고 현재 알고 있지만 KBS에서 이미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박민 사장이 와서 그걸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렸죠.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그리고 특별다수제 얘기했던 것을 좀 고려해서 사장 후보 추천 국민추천위원회에서 3명으로 압축해 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사회가 조금 더 일방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다수를 도입하고 결선 투표를 해보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조금 더 어떻든 어느 누구 일방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걸 막아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반대 의견을 내놨고 또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됐지만 제 의결을 하지 못해서 무산이 됐죠. 국민의힘이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는 이야기들과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하면서 내놓은 안들을 좀 찾아봐서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들인데요. 결국은 과도하다. 21명 너무 많지 않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천한 주체들을 볼 때는 결국은 친민주당 쪽을 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나 사장이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견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역 관련 단체가 자기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를 추천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않는데 이런 식의 주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대통령 또는 방통위의 이사 임명권을 제한한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게 법적으로 보면 대통령이나 방통위가 이사 임명권, 추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것이 잘못된 논리처럼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저 주장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장 추천위를 대부분 얘기를 뭐라 하냐면 이 사회가 편파적이고 그런데 이 사회가 그 편파적인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사장 후보 추천 국민추천위원회를 운영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됐던 KBS의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조차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전혀 논리가 맞지 않은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반론과 수정안 관련 의견이라고 해서 몇 가지 이런 반론, 이제 방송 3법에 비판하는 반론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공연법상에서 공공기관의 운영법이죠. 앞에 써놨는데 운영사에서 이사수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민희 안은 좀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15명으로 그럼 줄여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원법 4조 2항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공원법의 4조 2항에는 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말라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방송공사, 교육방송공사는 언론으로서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가 개입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물론 이건 간섭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특수성을 인정하는 의미도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15명이라는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이제 이것 잘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그럼 줄여보자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줄인다면 저는 지금 문제가 됐던 건 정치적 후견주의입니다. 따라서 정당의 추천 비율을 그에 맞춰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필요한데 이 발표문 쓰고 난 다음에 당론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예,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텐데 혹시 고려하더라도 15명이라고 하는 것에 됐을 때는 정당 추천 몫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 과제다라고 하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천 단체가 편향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방송 기자연합회 등 상계 단체를 고려한 이유는 사실 특정 방송사에 좌우되지 않는 전문 단체이기 때문에 고려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 공영방송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갖는 이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부에서 공격할 것 같아서 전문성을 갖는 연합단체한테 맡긴다는 건데 이것도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니까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3개 단체가 특정 정권 당시에 지금의 현 정권과 걔를 같이 하는 정권 당시에 비판적인 그런 성명서 또 현 정권 당시에 비판적인 성명서를 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민주 단체라고 뭐 이렇게 그들은 규정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영방송 탄압에 저항하는 성명이었고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법을 고민할 때는 오히려 필요한 단체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으로 대통령의 이사회 기능 형이화 주장이 있는데요. 감시 견제 대상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는 사실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대학에서 교수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노동이사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의 핵심은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추천 주체를 다변화할 때 현재 아무나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공영방송과 관련된 단체들에서 이 정도의 단체들에게 추천 권한을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방통위 이사 임명권을 제한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통령과 방통위가 임명권을 갖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걸 왜 뺏으려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여된 권한은 고유 권한이 아니라 절차적 권위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임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임명할 후보자를 결정하느냐는 그거는 절차적으로 다양해질 수 있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임명 후보 결정 과정은 민주적, 즉 권한이 분산될수록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장 추천위와 관련해서는 이런 식의 반론을 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장 추천위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포괄적인 위임에 있어서 문제다. 이사회 포괄적 위임이 하는데 사실 이사회에 포괄적 위임이 돼 있는 것 같다는 걸 보니까 이사회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린 착각하는데요. 이사회는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민 후보 사장 후보 국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KBS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론조사 기관에다 맡겨갖고 100명을 그냥 다양한 속성에 맞춰서 무작위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파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게 여론조사 기관의 평가였습니다. 이런 방식을 하자는 건데 이걸 갖다 마치 이사회에다 맡기니까 이사회가 다 아는 것처럼 이사회가 마음에 드는 것처럼 이사회 구성의 성향에 따라서 추천위에도 뭐 일방적으로 추천한 것처럼 구성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사장 추천회가 도대체 뭘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사장 후보자가 경영계획 발표하고 면접하고 수기 토론을 거쳐서 추천위원회가 의사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시하는 거는 좀 낫겠다. 그거는 이제 최민희 안에 약간 포함이 되는데 이번에 아마 당론에서 빠진 건 아는데 그런 것들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방송 3법에 관해서 주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관심이 다 이사회 선임과 사장 선임에 관해서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적은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굉장히 중요한 뭐 조항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윤기 의원 발표한 데가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조금 말씀 들어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정치 후견지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할까요? 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거는요 방송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방송현업에서 집단적으로 그 사회에서 필요한 진실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집단적 의미로서의 방송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가 바로 시민이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방송사 사장이나 이사나 사장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사나 사장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추천이 됐든 소수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건 위험하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역시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방송 경영진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후견제를 배제하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내적 자유 보장에 맞닿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적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방송법에서 내적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 뭐냐? 그게 이제 4조 4항이거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런 절차를 거쳐라고 얘기하는 게 편성규약 제정하고
편성규약에 따라서 편성위원회 구성해서 노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노사가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안에서 필요한 사안들을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의미에 그리고 강제성을 갖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될 것 같은데요. 편성규약 만들어 놓고 편성위원회 구성해놔도 잘 운영하지 않거나 편성규약에 위배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이후에 편성규약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따져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 일정한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은기 의원 안에 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제재하자라는 개정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에 관해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거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공영방송 경영진의 권한과 자율성을 과잉 침해한 거라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근데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규약을 제정해 놓고 규약 제정 안 했다고만 처벌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약을 제정했으면 그 규약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필요한 거고 과잉금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편성규약의 내용 중에 어떤 거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건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재정 논의 과정에서 좀 구체화시킬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방송 3법에 들어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고, 뭐 이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국회 여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와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제도는 최선은 아닙니다. 방송 3법 개정에도요. 또 시행하다 보면 또 바꿔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방식은 방송을 둘러싼 사회 문화 자체가 성장을 하고 그래서 방송의 개입이 없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 법으로라도 일정 부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런 것 논의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과 관계없이 여기에는 방송 관련자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사가 된 사람이 이제 법 개정에 따라 이사가 된 사람이 자기가 전문성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권익위에서 최정묵 위원인가요? 사퇴하면서 전문성에 따라서 계속 소신껏 의결해달라고 부탁을 한 그 자체가 정말 소중한 거죠. 그다음에 구성원들도 사실 독립적이고 자율성만 확보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목적은 구성원들이 사회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얘기를 해라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권자들은 수동적 위치에 머물지 아니하고 공영방송이 제대로 되는가를 평소에 관심을 갖고 감시하는 이 3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서준 교수님이 방송 3법 개정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 여러 논란들에 대한 의견들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히 또 김서준 교수님 예전에 KBS 이사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도 이번 발제문에 녹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신미용 변호사님께서 방심위의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용 변호사입니다. 사실 민변 안에 저보다 방송 문제나 언론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다른 동료 변호사들이 훨씬 많은데도 저는 이제 이 방심위원으로 추천되었다가 위촉되고 있지 않은 지금 저기 나와 계신 최선영 그 피추천자의 그 상황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같이 모색해왔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방심이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그 발제를 하게 된 것이고요. 예, 고명하신 교수님 옆에 앉은 것만도 개인적인 영광이긴 한데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얕게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게 또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또 국민의 대표가 주최하는 이런 회의에서 와서 하려고 하니까 공연히 책임감도 더 느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닥치고 있는 실무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정리해 본 것이니 방송에 관한 전문적인 관점에서 더 한 가르쳐 주실 게 있으면 이후에도 계속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이 다음 어떤 모임이든 만남이든 해서 더 깊은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게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발제가 재미가 없고 멋진 PPT도 못 만들고 그냥 설명하려고 그래도 항상 재미가 없는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어떤 방송과 정보통신의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체제는 2008년 이후에 법이 제정, 그 방통위 설치법이 제정되면서 언론 중에서 방송과 정보통신의 내용은 방심위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밖에 전반적인 체제나 제도나 이런 것의 문제는 방통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본질이고 또 가장 큰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방심위는 이제 9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그 9인을 모두 위촉하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는 위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임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대통령이 위촉을 하는 것이고 그 9명 중에 3인은 대통령이 스스로 추천해서 위촉하는 것이고 나머지 6인은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을 하는데 그 국회가 담당하고 있는 6인 중에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을 하고 나머지 3인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위촉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면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다 정치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이렇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관여하도록 그렇게 해놨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아마 이게 이제 공영방송이나 이런 것이 갖는 공영성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집단에서 이걸 구성하는데 관여하는 데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문헌을 제가 발견을 해서 과연 그런가는 싶긴 한데 일견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인용을 해봤고요. 이제 언론 중에서 특히 방송에 이렇게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언론의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이제 특수성, 그러니까 진입 장벽, 신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진입 장벽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갖는 대중적 전파성 이런 거는 엄청 즉각적이고 광대하고 그리고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또 하나는 또 이것이 그만큼 오도됐을 때 가져오는 그런 부정적 영향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언론의 자유 이런 거를 뭐 국가적인 모토로 내세우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방송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한다는 것에 불가피성이 인정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내용을 심의한다 하더라도 국가 권력이나 사회 세력부터 독립된 방송을 수련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입법자가 마련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방송에서 균형 잡히고 완전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보장되도록 그렇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 하나 헌법적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느린 관계로 중간중간 그리고 발제를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밑줄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데 순서는 앞뒤가 조금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율 체계가 2008년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방통위법이 방심위의 직무로는 방송법의 그 직무에 대해서는 또 방통위법 자체에다 놓지 않고 방송법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규정에 근거해서 이렇게 직무를 갖도록 그렇게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방심위가 뭐 이런 직무에서 봤을 때 방송이나 통신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방심위 자체는 이런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걸 심의하고 의결할 뿐 실제로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내린다라고 하는 그 처분적 행위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도록 요청을 해서 통신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런 이원적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방심위가 갖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성격은 외피로는 이게 독립된 민간 기구인 것처럼 외피를 쓰고 있어요. 방심위 위원 그 직원 모두에게 공무원 신분을 형식적으로 부여하지 않아서 이게 정말 민간 기구인 것 같은 그런 외피를 주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방송 내용의 심의를 행정권이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게 무슨 검열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예각적인 관점이 이제 투영될까봐 이거를 독립된 민간 기구로 이렇게 외피를 씌우자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법규에는 이렇게 방심위 위원과 직원에게 형식상의 공무원 신분을 주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에 이 방심위라고 하는 게 어떤 성격의 기관인가라고 하는 거를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헌법적 그 기준에서 판단해 본 다른 기관,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모두 다 방심위는 국가행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방통위 법에 의해서 설립됐다. 그다음에 그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다. 그 운영과 기금도 그 국고에서 되고 있다. 그다음에 그 기준 업무 심의의 기준 같은 것도 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른다. 그다음에 그 규정을 최종 공포할 수 있는 권한도 주는데 그것도 관보에 게재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국가행정기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그 전문가께서는 형식적으로는 위원이나 직원이 방심위원이나 직원이 형식적 신분으로 공무원을 주진 않지만 이 기관 자체가 이런 국가행정기관성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주운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를 주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방심위 위원은 이제 법적으로는 일정한 결격 사유가 법에 그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발제문에 8면에 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정 기간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방송통신 사업에 관련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한없이 퍼지는 게 아니라 그 시행령에 따라서 명확하게 열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심위 위원도 그 신분이 보장이 되는데 그거는 방통위 위원회 신분 보장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통위 위원이 가령 직무에 관해서 위법적인 일을 하거나 직무에 관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에 면직될 수 있는 것처럼 방심위 위원도 똑같이 직무에 관련해서 위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직무 외에 부당하게 그 이득을 취하거나 이럴 때는 면직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임명이 아니라 위촉되었으니까 해촉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특징적인 것은 형법이나 이렇게 다른 처벌, 형사적 처벌이 관여될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으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행하는 범죄,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것들을 방심위원이 한 그런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러한 형법상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의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심위원 구성이 이렇게 대통령과 국회에서 이렇게 추천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직무상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기가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데 이 위촉권자의 이제 그 임기는 이제 대통령은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을 하고 나면 연임될 수 있으니까 위촉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의 FCC 같으면 거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은 4년 임기고 FCC의 위원은 5년 임기라서 대통령 임기보다 기니까 굳이 대통령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임기를 길게 했을 때 과연 눈치를 안 볼 것인가, 그거 말고 또 다른 문제는 안 생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좀 심도 있는 토론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기를 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이 구성 방식이 대통령과 국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이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부분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해서 추천하고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부분은 여야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일단 대통령이 3명을 자기가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여가 1명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또 그러니까 여당 대표, 교섭 대표 저기와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서 하고 하면 국회의 구성 의석 분포가 아무리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대통령과 여당 쪽이 최소한 5인은 확보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다가 방심위의 의결은 앞에 제가 간단히 썼지만 그냥 다수결로 그 결정되도록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5라고 하는 다수를 대통령과 여당 측이 확보하는 이런 구성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여당 측이 확보를 하는데 대통령의 임기가 그 중간에 변했을 경우 그리고 그 대통령이 그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이전 대통령이 그 위촉했던 그런 그 위원회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도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그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방심위가 되게 이렇게 이상한 체제가 있어서 그 동안에는 이 심의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 기준이 되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의 경우도 공정성 기준을 이렇게 폐기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정권의 비판적인 방송이나 프로그램을 압박하는 이런 수단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그동안에는 이런 관점들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뒤에 잠깐 후에 보겠지만 앞으로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문제 상황이 발견이 됐는데 그 이전에 방심위가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 기준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법적인 체계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 전 종합적으로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건데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다음 결국 직접적으로 방송 내용 규제에 대해서 법률이 조금 구체화적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등급부여제 정도뿐이다. 이러다 보면 방심위에게 너무나 폭넓은 재량이 부여된다. 그다음에 공정성, 공공성, 균형성 이런 게 규정이 명확하지도 않은 포괄적 위임의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는 객관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방심위가 만들어낸 방송심의 규정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지표는 그 위에 상위 법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객관성 부분에 가서 뭐 사실 확인이 잘 됐느냐, 뭐 다른 방송에서 보도된 거를 인용할 때 이런 것들이 잘 됐느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를 방심위의 규정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규칙으로. 그럼 법률에 위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 관한 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통신에 관한 심의 기준은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모호한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보면은 그 기준의 모호성은 제가 14페이지에 썼는데, 현저히 뭐 성적 수치심을 해야 한다, 이것까지는 그래도 뭐 성적 수치심이란 말을 하도 법률 실무 영역에서 많이 쓰니까 뭐 기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저히 해야 한다 그러면 현저히 해야 하는 건 뭐고 보통으로 해야 하는 건 뭔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해야 한다, 이것도 사회적 혼란이라는 것도 그렇고 현저히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를 현재 저해하는 정보, 이거는 정말 예전에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뭐 미풍 양속을 해야 하는 불온통신을 규제하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이게 지나치게 모호하다, 이래서 그 위헌 결정을 한 바가 있는데 그 거의 그대로 가져온 셈입니다. 그래서 통신에 대한 심의 규정은 정말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이게 뭐 방송이든 통신이든 언론의 자유고 또 표현의 자유인데, 그럴수록 그것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렇게 불명확하고 모호한 심의 기준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작년 9월부터 그동안에는 이제 심의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뉴스, 신문 이 부분에 갖는 어떤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는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규율되도록 하고, 정보통신에 관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그래서 방심위의 그 규정, 방송과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방심위의 규율 대상으로 관장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작년 가을에 갑자기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 방송, 인터넷 뉴스, 이거 인터넷 언론사 동영상, 이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장사항인 것처럼 해서 긴급 심의로 이걸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에 방심위의 관장사항이 아닌 것이 갑자기 이렇게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이 방심위의 심의 대상으로 그냥 방통위원장의 그런 업무 지시 비슷한 일반 보도로 이렇게 되었고, 실제로는 또 방심위에 이런 것들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대체 방심위의 관장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이렇게 방심위의 관장사항을 이전의 거를 변경하는 건, 방심위만으로 놓고 보면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인데 이런 게 해도 과연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새롭게 제기된 것이고요. 헌법이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가 여론 형성하고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서 민주사회의 그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러한 언론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 보도 형식, 보도 내용, 보도 수단, 보도 내용, 이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사 통신이건 그걸 발화하는 표현의 주체건 간의 기본권은 최대한으로 보장돼야 되고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되는데, 이렇게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관장사항을 이렇게 바꿔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통신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그 대상이 되어 있는 건데, 바로 이렇게,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는 다른 법에
적용이 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언중이법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언중이법을 먼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을 하는 것인데 인터넷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심위원이 이제 아까처럼 계속 그런 구성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또 현재는 국회의장이 추천을 했음에도 대통령이 위촉을 하지 않는 이런 위촉 부작위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법을 적용하거나 법을 실천할 때는 법의 취지까지 항상 다 형식적인 문구뿐만 아니라 취지를 다 살려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법에 문구가 없으니까 차이를 굳이 두자면 방송통신위원회 그 대통령의 임명에 대해서는 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반면에 방심위위원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위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명시적으로 거론이 생겼을 때 30일 내에 위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방통위법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서 뭐 사실 이게 법의 취지를 보면 큰 차이가 아닌데 이걸 회피하고 싶은 사람은 이게 굉장히 큰 차이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위의 위원 추천된 위원에 대해서 위촉을 해야 하는 그 대통령의 위촉 의무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도 위촉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지금 현재 방심위원회 구성은 지금 9인이 다 구성돼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위촉으로 추천되었던 그 위원을 해촉을 했는데 해촉을 하자마자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몫의 위원을 위촉을 했단 말이죠. 그 사이에 해촉된 위원이 그 해촉 행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이게 집행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방심위원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먼저 위촉되었던 사람이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은 후에 위촉된 사람이니까 최소한 그 업무를 최소한 정지라도 시켜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현재 방심위는 대통령의 위촉자가 4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법 위반 사항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쟁송적으로 따지면 나중에 기관 구성 자체가 위법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구성에서 하에서 만들어진 의결이나 결정이 뭐 효력이 있을지 이런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심위 전체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그 개선 방안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똑같이 너무 당연한 법의 취지를 다들 이해하고 넘어갔던 건데 명문이 규정이 없다는 그런 틈을 비집고 언중이법의 대상이었던 것을 방심위의 관장사항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인터넷 보도, 그러니까 방송사의 인터넷 동영상 이런 것은 언중이법으로 한다는 걸 차라리 명문으로 두는 게 낫겠다. 그다음에 심의 기준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모호하다. 방송에 관한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고 그래서 그걸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법률에 규정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통신에 관한 규정은 너무 모호한 것들을 좀 다시 고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구성은 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장차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현재 구성 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위촉이 되지 않는 이런 부작위 상황은 하루빨리 타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는 뭐 행정소송도 가능하고 헌법소원도 가능하고 뭐 공수처에 이제 고발도 가능하고 가장 강력하게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피추천자의 경우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대통령이 침해하고 있으니까
권한쟁이 국회의장님의 권한쟁이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신분이 형식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두지 않아서 외피만 그렇게 두고 있어서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최소한 방심위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 두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래야 오히려 더 공무원이 내용 심의를 해 이런 그 비판적 시각을 조금 더 오히려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심위원 같은 경우 방통위원과 같은 신분에 관한 규정을 똑같이 준용받으니까 직무상 입법 행위 같은 것이 있을 때 면직을 뭐 국회에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하는 국회의 결정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방심위 지금 현재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는 방심위에서 심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긴급 심의안건 올렸다가 물론 나중에 취소하긴 했습니다만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거를 본인들이 심의하려다가 논란이 됐던 그런 문제도 지적해 주셨고 국회의장이 이미 추천한 인물들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태도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많이 늦춰져서 나머지 네 분의 토론을 들어야 되는데 가능한 한 짧게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박성호 방송기자연합 회장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특히 김서준 교수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이제 언론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알 권리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 현업단체 대표로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기자들도 사실 이제 언론이 가져야 할 책무성 이것에 대한 다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토론문 제목에 왜 이런 오래된 숙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이 방에 있는 분들은 이 법의 내용, 필요성, 당위성 다 알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 이 방을 나가면 제가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한테서도 최근에 들은 얘기가 아니 왜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방송 3법이 화두가 됐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고요. 특히 같은 방송 기자이면서도 저희 회원사 중에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이 아닌 매체 기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KBS, MBC하고 주로 관계가 된 법이어서 타 방송사 기자들은 사실 크게 관심이 덜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론화가 굉장히 절실한데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도 더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호소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방송 3법이 지금 갑자기 들고 나온 게 아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발의되고 논의됐던 법안이고 언론 현장 종사자들은 진작부터 염원했던 사항들인데 이 법안을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이렇게 흘러왔고 또 이번에 야칠당이 함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점에서 강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제가 호소하는 바는 사실 KBS, MBC 같은 공영방송 기자들의 경우에 자기들 경험에 나온 절박한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제 경험을 좀 섞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2012년 초에 김재철 사장 퇴진 파업 당시 첫 해고자였고 그래서 5년 10개월 만에 제가 복직을 했습니다. 그때 2017년에 복직을 할 때 후배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후배들이 그때 저희가 파업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당시 김장겸 사장이 퇴진하고 저희들이 다 정상적으로 복귀를 할 때 선배 저희들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도대체 몇 번의 파업을 했고 앞으로도 몇 번의 파업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2009년에 김재철 사장 낙하산 퇴진한다고 파업을 했었고 2012년에는 KBS, YTN 등 공영 언론이 함께 총 파업을 했었고 2017년에도 파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정치 권력이 어떤 의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공수 교대될 때마다 번번이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사장 쫓아내는 방식의 파업 이런 걸로만 싸우기는 우리가 힘이 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근본적 틀이 필요하다. 그때 좀 각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후배들하고 나눴던 얘기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이제 정치권이나 학계 시민사회가 더 깊이 논의를 하니까 잘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절실한 바인데요. 그런데 이 과제가 사실 또 시급한 것이 지금 김서준 교수님 발제에도 나옵니다만 공영방송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이 과거의 흑역사가 사실상 지금 곳곳에서 반복도 되고 있고 또 반복될 우려가 더 크지요. MBC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일 텐데 이제 8월에 방문진 이사진이 개편되면 MBC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위기감이 안팎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게는 아까 그 김서준 교수님 슬라이드에도 나왔지만 뭐 해직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징계, 좌천 뭐 이런 식의 인사 탄압이라든지 그건 구성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MBC가 얼마 전 그 옥스퍼드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발표에도 나왔지만 2년 연속 신뢰도 1위를 하고 있는데 어렵게 쌓아올린 이 신뢰도의 추락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이 다시 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겠다고 해서 어렵게 갖고 왔는데 다시 만신창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통과한 그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이 저희들에게는 공영방송의 어떤 경영진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것이 사실 뉴스룸으로 이어진다면 뉴스룸의 정치적 종속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시급성을 인식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훈기 의원 발의하실 때 보면 부칙에도 그 법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 이런 부분을 담아 두셔서 이 현장의 시급성을 제대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 이제 시급성 때문에 좀 깊숙한 토론이나 미세 조정 이런 것이 조금 있었다라면 하는 아쉬운 대목이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뭐 이전 발제에서도 있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혹시 또 추가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면 몇 가지 영역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최민희 의원 수정안에도 좀 담겨 있지만 사실 전체 이사 수의 어떤 과다 문제라든가 또 거기 보면 학회 추천하는 규정에 사실 조금 모호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또 더 궁극적으로는 저도 지금 직능단체 소속이긴 하지만 직능단체가 대표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KBS, EBS, MBC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그 내부에서 제작 자율성과 전문직주의에 가장 충실했던 내부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이 더 타당하냐 이런 고민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 문제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서 추후에라도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이제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하고 과방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보면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즉시 발효를 한다는 부칙은 살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기존 이사진과 사장의 임기를 종료한다라는 기존 그 부칙이 빠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저 법적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 기존 이사진 원래 21대 때 그 폐기된 법안은 부칙 2에 기존 이사진과 사장의 임기를 보장한다고 돼 있었고 이번에는 종료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렇게 부칙 1항과 2항을 구분해서 둘 정도였다면 기존 이사진의 임기는 명확히 하려고 했던 것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번에 부칙 1항만 남아 있어서 즉시 공포만 하면 기존 이사진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 좀 궁금함이 남아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방문진법 개정안하면서 MBC 사장의 임기 보장 또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된 점이 튼튼해지긴 했는데 이것은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행여 이 지금 현재는 방통위 2인 체제가 방문진이나 KBS 이사진 선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제 민주당은 보고 있는데 행여 그렇게 해서 이사진 선임이 되고 또 사장 선임으로 이어질 경우에 이 지금 이 어떤 보호 대상이 어떤 무리하게 강행된 사장이 그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약간 좀 현장에서는 그런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앞으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을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직능단체에 대한 그 공격이 국민의힘이나 일각에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간단히만 반박을 좀 하자면 방송기자연합회가 민주노총의 영향력 하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펴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 집단 간의 교집합은 있지만 부분 집합의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 방송기자연합회 소속 지회 가운데에는 언론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지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체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기자 전문직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조직이고 노동조합은 더 광범위하게 그런 것을과 포함해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권익을 또 대변하는 단체이지요. 저희들이 아마 공동 보조를 맞춘다면 이제 공동 성명 같은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황상무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이런 때 공동 회견하고 퇴진 요구했습니다. 언론 현업 단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아닌가요? 그리고 앞서도 지금 얘기 나왔지만 방심위 얘기 나올 때도 그 심지어 조선일보 문화일보의 유튜브 콘텐츠를 심의하겠다고 또 그 입법 개정 추진하겠다고 할 때 저희들 그거 방송의 영역 아니지만 과도한 심의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 비판하는 입장을 냈죠. 방송기자연합회가 좌편향이다, 친민주당이다 이런 지적도 일부 있던데 이 부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도 보셨다시피 얼마 전에는 사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양문석 의원의 이른바 이 애완견 관련 발언에서 방송기자연합회가 한국기자협회, 언론노조와 함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 낸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렇게 불편해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 아울러 민주당에서 국회 개헌하자마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냈을 때도 방송기자연합회 포함해서 현업단체들이 즉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저희들은 직능단체 목적이란 것은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인의 권익 향상입니다. 이 목적에 맞다면 연합회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친민주당이냐 반정권이냐 이런 것과는 관계없다는 거 말씀 거듭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방심위 문제는 제가 사실 이제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입틀막 심의도 입틀막 심의지만 이것이 과거 정권 보수 정권에서 특히 공영방송을 옥죄할 때 기자 개인에 대한 탄압 위주였다면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은 상당히 평면적인 탄압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기자 개인에 대한 강제 수사 플러스 이런 내용 심의를 통한 사실상의 검열 행위 그리고 방송사들의 존립을 흔드는 위협 행위 이렇게 굉장히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용 심의가 자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찌 보면 노골적으로 비판 보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중추기관 역할을 해 왔는데 이들이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의 문제점 앞서 신미영 변호사님께서 발제해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공정성 근거라는 게 끝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언론학계에서도 여기 언론학자분이 또 계십니다만 언론학계에서 그게 쉽게 합의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표로 그냥 제시를 해봤지만 어떠한 관점과 이론적 기반을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공정성을 단순히 수치 균형의 문제로 볼 거냐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담론적인 공정성의 문제로 볼 거냐 여러 가지 정의의 찬으로 볼 거냐 너무나도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학자들도 고민하고 있는 영역을 이렇게 개념 규정 없이 심의기관에서 이렇게 무슨 칼 휘두르듯이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방송 3법과 함께 또 방통위법도 나와 있지만 국회에서 방심위의 이 내용 심의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입법 보완해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기자연합 회장이신 박성호 회장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좀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이용기 의원이 잘 적으셨으니까 추후에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토론은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장이신 박상현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먼저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이윤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서서 두 분 발제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발제하신 내용 중에 대부분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사실 이견이 크게 없는 부분이어서 저는 지금 KBS의 사례에 기반을 해서 마지막에 김서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편성 규약을 처벌하는 조항이 왜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017년 파업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고대영 사장을 쫓아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희들이
나름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서 악질적인 사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악질적인 사장의 만행을 막아낼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이 되어 있었다, 마련을 했다라는 좀 자신감이었고요. 그래서 그 사장이 누가 오더라도 공정방송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번에 박민 사장이 오니 이 제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허약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 편성 규약을 만들었지만 방송 편성 규약에서 크게 제가 보는 핵심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다는 것, 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편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단협에서 규정된 공정방송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했고, 임명 동의제의 세부적인 사항을 단체 협약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이 단체 협약을 사측이 어겨도 처벌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단협을 어긴 것은 이제 편성 규약에서 정해놓은 것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편성 규약을 어겼는데도 역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러니까 사측이 제도를 아무리 지킬 만한 요인이 전혀 없게 되는 상황이 지금 KBS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장을 정치 독립적인 사장을 세우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KBS에서는 그러면 박민 사장이 와서 어떤 사람들이 간부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재원 제작 1본부장입니다. 이재원 씨는 지난해 3월부터 KBS에서 공영노조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KBS에 현재 노동조합이 4곳이 있는데, 이 공영노조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까지만 해도 냈던 이제 성명이라는 것이 KBS가 영화 건국 전쟁을 방송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성명을 내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문제가 됐었죠. 우파 간부 등용을 주문한 KBS 장학 문건을 옹호하는 성명을 냈고, 그리고 저희가 자신 있었다고 하는 제도로서 만들었던 임명 동의제를 지키지 말고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간부들을 등용해라라고 하는 성명을 냈던 게 공영노조입니다. 물론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명은 이재원 씨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성명은 아니고 최근에 들었던 성명인데, 이렇게 노조 위원장을 하시던 분이 노조위원장 현직인 신분에서 회사의 고위 간부에 해당하는 지역 총국장으로 바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게 지난해 12월이었는데 청주 총국장으로 갔거든요. 근데 청주 총국장이라고 하면 MBC로 치면은 충북 MBC 사장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노조위원장을 하다가 바로 그렇게 고위직으로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가자마자 한 달 반 정도에 바로 제작본부장으로 또 영전을 합니다. 제작본부장은 KBS에서는 임원에 해당하는 직위인 거죠. 그야말로 경영진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층으로 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제작 1본부장이 돼서 한 일이 뭐냐?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을 지시했고, MC를 내리꽂으려다가 안 되니까 역사저널을 만들지 마라. 지금 무기한 보류 상태로 만들어 놓은 주인공이죠. 근데 이것이 편성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편성위원회 개최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 박민 사장이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저희 보도국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뭐 세세하게 하루하루 데일리에서 일어나는 그 뉴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많을 것 같고, 한 가지 사례가 이렇게 방송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좀 거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영화 건국 전쟁을 감명 깊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독이 KBS에 올 일이 있었는데 정식적으로 규정이라든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촬영 기자를 불러내서 건국 전쟁 감독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인터뷰를 사용을 한 리포트가 방송되도록 후배 기자에게 지시라고 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했는지 확인은 안 되겠지만 결국 국장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가지고 후배 기자가 건국 전쟁과 관련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국장이 앵커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현업에서 완전 배제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명백한 업무 분장에 의해서 역할을 맡았던 것이었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도국장이 보도회까지 인터뷰를 직접 하면서 챙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한 번은 이 보도국장이 대통령이 의료 문제와 관련한 담화가 있을 거라는 거를 기사 작성을 지시를 했다가 이것이 방송이 된 이후에 또 결국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기사를 삭제하고 인터넷에 다시 보기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그것이 당시만 하더라도 단신이었지만 단독성 단신이었고 대통령실에서 아직까지 외부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뉴스를 나가니까 대통령실에서 좀 기사를 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 아니었나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저간의 사정을 떠나서라도 이러한 과정 자체가 보도국장이 내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편성 규약이라는 것이 방송 편성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방송 편성 규약을 제정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아까 김서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을 제정을 하지 않으면은 처벌을 하는데 지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방송 편성 규약을 만들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KBS만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MBC가 KBS와 같은 상황이 되고 현재 이미 김백 사장이 취임한 YTN 같은 경우도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방송 편성 규약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방송 편성 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상황을 방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방송법은 뭐 전공자 김서중 교수님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영미식의 방송 서비스라는 것보다 전파가 공공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방송법이고 그래서 방송법 내부에서도 이런 방송 편성 규약을 제정을 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방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방송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파는 공공재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부정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이용기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법이 속도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방송법의 편성규약 위반 부분에 대한 처벌이 꼭 반영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여러 안과 차별점인 이용기 의원이 낸 안이 차별점이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방송 편성 규약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규정, 그런 규정을 새로 삽입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토론자는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장이신 이호찬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먼저 방송 3법부터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진행되면서 정부 여당에서 이 방송 3법에 대한 거짓 프레임, 거짓 선전 이런 것들이 너무 횡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겁니다. 방송사 내부의 어떤 성향 이것까지 정부가 통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방송사 내부의 자율적인 어떤 결정 구조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흔들리는 것을 막자는 법이 저는 방송 3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명약 관화합니다. 여야 6대3 구조, MBC의 경우에 그런 이사진의 구조와 국회 5, 학회 6, 직능단체 6, 시청자위원회 4 무엇이 정치적 후견주의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공영방송을 둘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회도 직능단체도 시청자위원회도 모두 언론노조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궤변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정권의 방송 자극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정치적 독립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언론노조 영구장악법이라고 받아치는 이 집권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언론노조는 변화합니다. 언론노조도 변화하고 학회 구성원도 변화하고 시청자위원회도 변화하고 직능단체 구성원도 계속 변화합니다. 근데 여야 6대3의 구조는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공영방송이 계속 여권 우위의 구조 속에서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변화를 꾀할 수 있기 위해서 추천단체를 다양화하자는 건데 이걸 언론노조가 영구 장악할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건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인 건지 모든 국민이 편향됐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백인 국민 추천이 제도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먼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 국민 추천위가 먼저 사정 후보의 3인을 복수 3인 이하로 추천하는 겁니다. 여기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럼 기존의 방송 3법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아무런 어떻게 박문진이 MBC 사장 임명한지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없었던 것이 지금의 현행법 체계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 방송 3법의 이 논란에 대해서 정말 좀 현명한 판단과 이걸 해주실 것이라 믿고 국민의힘 미디어 특이나 이런 곳에서도 더 이상 이 거짓 프레임을 씌우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대안을 갖고 토론에 좀 임하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 정권이 왜 그 방송 3법에 대해서 토론에 제대로 응하지 않느냐에 가장 핵심적으로 보면, 말로 보면 여러 무슨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것은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의 말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황상무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직후에도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황상무 수석 회칼 테러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단 한 번의 공식 사과도 한 적이 없습니다. 황상무 수석이 사임을 했고 그걸 수용했다라는 한 줄짜리 입장문만 밝혔을 뿐입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지금의 김호일 현 방통위원장도 취임할 때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수회담에서 언론을 쥐는 방법을 잘 아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임하면서 아시겠지만 언론 정상화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여기에 이 정권의 인식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국정원이 MBC 장악 문건을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만들었을 때도 그 제목은 MBC 정상화 전략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방송 장악을 방송 정상화라고 여기는 정권입니다. 그 정권이 하는 이야기를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를 중심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희 의원이 그저께인가요? MBC 뉴스회전에 나와서 공영방송은 자본으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 정권이 YTN을 유진기업에 민영화시키고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를 옥죄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권이 보여주는 방송 장악의 행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들의 목표는 계속해서 이걸 정쟁화시키면서 시간을 끌고
결국 8월에 MBC를 장악하고 결국 MBC를 장악해서 MBC마저 망가뜨리는 MBC를 개선시키기 위한 MBC 장악이 아니라 MBC를 망가뜨리기 위한 장악을 할 것이고 결국엔 MBC의 민영화 시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심이 그리고 약간 이제 편성 규약 관련해서 좀 토론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 국회 과도한 입법이다라는 논쟁도 있지만 분명하게도 지금 노조법에는 단체 협약을 위반하는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법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제 편성 규약으로 가져와서 이제 좀 재단을 하려고 하니까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노조법에서 노사가 맺은 단체 협약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들의 그 취지를 좀 많이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편성 규약에 대해서 이걸 확대했을 때도 논란이 커진다라고 하면 지금의 MBC, KBS, EBS 공영성이 있는 언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사진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국민 추천위를 도입하는 그런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 공영방송 내에서부터라도 이 방송 편성 규약이든 내부의 단체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단죄할 수 있는 조항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심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이 지금의 방심위와 선방심위는 공정성을 심의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선방심위의 법정 제재 30건 중에 20건이 MBC였고요. 관계자 징계 14건 중에 10건이 MBC였습니다. 벌점이 올해만 80점이 넘습니다. 회의 때마다 무한정 늘어나서 이걸 통계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류일임 방심위 체제 이후 MBC에 가해진 벌점만 100점이 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말 제어가 심사에서 750점 기준으로 해서 방송사가 제어가를 받고 못 받고는 몇 점 차이로 뒤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이 류일임 체제 이후 그리고 이 선방심의들이 내놓은 이 벌점들은 MBC의 제어가를 막을 수 있는 정말 과도한 힘을 갖고 있는 제재들입니다. 지금은 당장 MBC가 회사가 법적 대응을 해서 법적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제어가 점수가 연말에 제어가에 포함이 안 되겠지만 당장 사장이 교체돼서 이 벌점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제재를 수용한다라고 입장을 바꾸면 그건 즉시 제어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까 방심위와 선방심위의 어떤 인적 구조, 그다음에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과연 국민들이 이런 선거방송심의위원, 그다음에 방심위 위원들에게 공영방송 MBC, 공영방송 KBS를 문 닫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주었는가? 과연 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과도한 권한만큼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가 너무 불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을 줄이든지 아니면 그에 맞는 책임을 늘리든지 지금의 방심위 체제, 지금의 선방심위 체제로는 이들은 공영방송의 어떤 제어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반드시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성을 심의할 자격조차 없고 심의를 하기에는 너무도 불공정한 심의위원들의 구조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학회 토론회나 이런 데서도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던데 저는 공정성 심의 조항 자체를 방심위에서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공정성 심의에 관해서는 추천위원 간의 특별 다수제를 도입을 해서 이게 어떤 정치적 자신의 이념에 따라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정도의 공정성 침해, 이때만이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모 박사님께서는 방심위에서 심의를 진행을 하되 제재 권한은 빼는 방식으로 공영방송의 내부에 대해서 어떤 뭐 심의기관이 이런 보도들은 어떤 선을 넘었다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제어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것은 차단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의 방심위 선방심위로는 절대 이대로 갈 수 없다라는 인식하에 좀 제도 개선에 좀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법안이었나요? 그 방심위 선방심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그런 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반드시 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위원님들이 과연 이것이 자신의 어떤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에 중요한 심의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논의의 수준을 보면 언론사의 내부 팀 회의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회의록들 보면 발언 짧게 해달라, 이제 저녁이니까 퇴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는 이 분들한테 공영방송에 제어가에 영향을 미칠 심의를 맡길 수 있나? 모 위원이 나는 이제 지난 앞뒤의 보도를 제대로 못 봤다라고 하니까 다른 위원이 그건 내가 봤다, 내가 봤더니 이런 거 문제더라 라니까 그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대화가 오갑니다. 모 앵커를 MC를 지목해서 그 MC는 이전부터 되게 편향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날 심의의 대상은 그 MC가 아니라 다른 평론가였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저 MC는 편향적이다, 저 패널은 편향적이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들어와서 그렇게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실수를 잘못 알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 논의 과정에서 그럼 다른 MC도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거기도 아마 똑같은 법정 제재가 내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만큼의 책임의식이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금의 심의 구조는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심의가 실제 제작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주 2회 방심위 선방심의를 불려나가는 제작진들, 얼마 전 인터뷰 보면 내부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불면증까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방대한 심의를 합니다. 당장 지난주 보도 한 달 전 보도가 아니라 몇 달 전 보도, 몇 년 전 보도를 갖고 그때 심의 보도 과정이 어땠었는지, 프로그램 제작 과정이 어땠는지, 그때 패널과의 이런 관계는 어땠는지를 제작진에게 책임을 묻는, 그것도 어떤 상식적인 토론이 아니라 8대1 구조에서 윽박지르는 구조. 당당하게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사과하고 무릎 꿇고 죄송하다라는 것을 강요하는 선방심의 방심이었습니다. 제작진으로서는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저 선방심의 방심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톤 다운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자 징계가 이렇게 남발되면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인터뷰에도 패널로서 잘 아시겠지만 발언할 때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검열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한 발언이 이 프로그램의 PD의 징계로 이어진다,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의 징계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패널들의 말 하나하나도 다 조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상의 검열이 가동되고 있고 실제 패널들의 이 매운맛 발언이나 이런 것도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패널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이야기할 권한, 권리 이런 것들이 침해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그런 것이 확인됐던 것이 선거 전에 복면가왕 9주년 방송이 연기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예능 PD들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 논란 이런 것에 휩싸이고 싶지 않은, 당연히 9주년이니까 9주년을 기념하는데 그것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는 우려를 받아야 하는, 일기예보의 숫자 1을 뭔가 그래픽을 잘 미세먼지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이게 민주당 선거운동이라고 실제 관계자 징계까지 이어지는 지금의 이런 무도한 구조에서는 제작진의 제작 자율성이 심대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심위 선방심의 제도 개혁이 22대 국회에서 좀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공영방송 방송 3법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 언론이나 이제 관심이 이 중요성만큼 크지 않다라고 할 때 저는 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는 것이 모든 언론의 공익성을 확대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공영방송의 공영성이 훼손되면 민영방송사, 민영언론사의 공영성은 더더욱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언론이 어떻게 하면 더 공익적인 보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공영성을 지킬 것인가라는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 축인 공영방송들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모든 언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방송사법 개정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길게 했는데 울분을 토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편성 규약을 만든 거는 지키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안 지켜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면 뭐하러 만드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들게 합의해서 규약 만들어놨으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죠. 그래야 지키지 않겠어요? 무슨 선언적 규약이 선언입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선방심이와 방심 문제는 뭐 얘기 다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치의 편향성, 공정성 문제를 심의를 할 거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럼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이신 이용성 교수님의 발언을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일단 방송3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TF 토론회에 이제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 좀 힘들었던 것은 그때 이제 그 방송 편성 규약 그 준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언론개혁 TF가 전반적으로 대단히 소극적인 입장을 그 방송 제작 자율성 보장 제도에 대해서 갖고 있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그 방송 3법의 신속한 통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뭐 저도 적극 동의하는 일이지만 이 방송 편성 규약 관련해서 야7당이 뭐 이견이 있는 건지 또 임명동의제까지 뭐 제안한 그 정당도 있었고 다른 6개 정당은 편성규약 관련해서 거의 이견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어떤 이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방송 편성 규약은 우선 어떤 사적인 계약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법원에서 이제 그 공정 보도라는 것이 방송 노동자들의 이제 근로 조건이다. 뭐 그런 판결이 이제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언론 자유를 실현하고 또 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는 그런 것과 연결된 건데 이 편성규약, 그러니까 편성규약뿐만 아니라 뭐 편성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임명동의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그 약한 내용이 이제 편성규약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편성규약의 내용은 뭐 각사 알아서 할 문제고 그것은 이제 의무화하는 어떤 면에서 그 여러 가지 편선 자율성 수단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좀 수용이 안 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문제고 뭐 이미 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법안이 만들어졌고 그게 뭐 제7당 합의를 통해서 법사위로 넘어간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보완은 없을 걸로 이제 보이지만 그 이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심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심희영 변호사님이 이제 이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 방심위는 뭐 오래전부터 그 기구의 성격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가 혼재된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뭐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방심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그 유법적이고 그 편향적인 그 심의라든가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고 그랬는데 그게 또 방통심의 그 방심위 직원들이 민간인 신분이라서 사실은 가능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방심위가 가지고 있는 기구적인 성격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뭐 정치적 공정성 심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방송법과 방통위법이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지금 여러 가지 그 방송 관계 법들의 개정 방향이 그냥 되게 실무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그 지배구조 개선 빼고는 뭐 여러 가지 빈틈을 메꾸는 뭐 그런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지금 정치적 공정성 심의 같은 경우도 그냥 저 권고 의견 제시 정도 행정지도 수준에서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이제 시정 공고 정도의 차원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제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위 문제를 어떤 선의의 기대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제 방관해온 그 결과로 이렇게 극단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됐는데 지금은 뭐 현실적인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아까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의 대상까지도 지금 법에다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법적인 그런 심의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법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해서 정통망법을 보완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아주 그 비상하고 이상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방통심의 관련해서 21대, 22대 그 발의돼 있는 법안들은 대단히 이제 실무적인 뭐 운영의 어떤 정상화, 그 다음에 뭐 위원회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위원을 그 국회 추천위원을 신속하게 위촉하도록 시행령에 3개월 이내 돼 있는데 뭐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발제하신 대로 좀 큰 틀의 논의도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토론자 네 분의 토론을 다 들었고 그래도 혹시나 여기 플로어에 계신 기자분들이 아니면 일반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럼 혹시 뭐 질문은 사실 두 발제자님께 질문은 없었어요. 토론 내용이 뭐 거의 대동소이와 같은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두 분 혹시 김소영 교수님이나 신미용 변호사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를 드리고 아니면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신미영 변호사님이 아까 혹시 찾아보시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찾아보셨으면 제가 할 필요 없는데 그 현재 이사들의 임기 문제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유고가 생겨서 보궐 이사를 임명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보궐 자녀 임기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가 8월이 되면은 이사들의 임기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그 KBS 이사들 이게 해촉하고 위촉하고 해임하고 임명해서 바뀐 그 구조는 하여튼 새롭게 구성되는 법에 따라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중요한 건 8월 말 전에 법이 시행이 되고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새롭게 이사를 구성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이제 토론을 주최해 주시고 또 여러 이 토론 발제자 두 분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또 이렇게 기록도 하셨는데 이은규 의원이 이제 느낀 점들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런 부분 얘기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장시간 뭐 아주 치열한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일단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아까 그 편성규약 관련해서 사실 제가 발의하고 전 애착이 많아서 얘기를 많이 했고 지난 화요일 날 과방위 전체회의 때도 저는 이런 의견을 냈어요. MBC 공정방송 파업이 근로조건이라고 인정받았는데 언론사는 상당히 다른 잣대로 봐야 된다. 언론 자유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편성규약의 과잉 입법에 대해서 편성규약 내용을 아까 얘기한 뭐 노동관계법처럼 세분화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럼 다음에 입법할 때 반영하자 이 정도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아까 박성호 회장님이 얘기한 그 임기 단절 문제에 있어서 저는 새로운 법은 완전히 단절하고 가야 된다는 게 제 이제 발의한 법안 부칙에도 있는데 그게 여러 상황에 대해서 경우의 수에 대한 입장들이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를 더 하고 시간을 이어갔어야 되는데 그럴 만큼 이 속도전을 하다 보니까 반영이 못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 마지막 상임위 때도 서로들 공감은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거는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
그래도 민주당이 그 지도부를 포함해서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는데도 한 번도 이의가 없었고 그때 당론으로 하자는 법안이 20몇 개였는데 그 의원총회 과정에서 다른 건 논의가 필요하면 방송 3법만 그 법만 당론으로 우선하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많이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고 놀라기도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 속도전에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힘을 모아갈지 그 부분을 많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방심위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실에서 방심위원장도 탄핵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발제 내주신 김서준 교수님, 그 신미용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토론을 해주신 박상호 회장님, 그다음에 박성호 회장님, 박상현 KBS 본부장님, 이호참 MBC 본부장님 그리고 이영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방송 3법이나 방통위 설치법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